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전우책입니다. 어제 수능시험이 있었죠. 우리 때는 예비고사라고 해서 고등학교 3학년 30% 정도에게 대학 입학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말하자면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이었습니다. 한 학년이 당시에 12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이 예비고사만 해도 경쟁이 아주 치열한 수험 현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었죠. 세계적 1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열과 경쟁이 이 나라를 빈국에서 아주 단기간에 이처럼 선진국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부터 이 나라의 보수주의 원조들인 것입니다. 자신들은 헐벗고 굶주린 대신에 자식들은 잘 입히고 공부를 시키겠다. 보수 정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육열은 여전한데 경쟁은 정말 많이 완화됐습니다. 우선 한 학년 숫자가 줄었습니다. 120만이 넘던 고등학교 3학년 숫자가 이제 40만 명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직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 한 해 몇십 명 뽑던 법조인들도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생겨 천 몇백 명씩 뽑습니다. 그 2,000명 가까이 뽑더군요. 아직은 모자란다고 하지만 의사도 우리 때보다 몇 배나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아주 많이 늘었지만, 그리고 전문직도 아주 많이 늘었지만, 그런데도 양질의 일자리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률이 10%를 오르내립니다. 체감 실업률은 25%를 넘습니다. 여기에다 니트족에다가 취업 포기자까지 합치면 아마도 진짜 청년 실업률은 50%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말하자면 양질의 일자리를 적어도 20만 개 이상 더 만들어야 완전 고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어제 수능은 인생의 첫 번째 경쟁입니다. 이런 경쟁에서는 성공한 아이들보다 실패한 아이들이 더 많은 부류입니다. 아니, 모든 경쟁에서 성공한 이들보다 실패한 이들이 더 많습니다. 볼프 슈라이더는 만들어진 승리자들이란 책에서 지구는 좌절의 별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 역시 실패를 했고 끝내 당시 후기대학에 진학해야 했지만, 그리고 그 실패, 말하자면 대학 졸업장이 낙인처럼 제 이마에 꽉 찍혀서 평생의 짐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또 한편 그런 실패가 없었다면 현재의 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든 능력과 실력이 배경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건대 어제 시험에서 소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아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말고 인생이라는 긴 항해를 헤쳐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자, 북한이 어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을 또 쏘았습니다. 한 발입니다. 한미는 그 직후에 미사일 방어 훈련으로 대응했습니다. 이건 합참의 발표입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오전 10시 48분께 이 강원도 원산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비행거리는 약 240km, 고도는 약 47km, 그러니까 비교적 저고도입니다. 속도는 마 4로 탐지됐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의 의미를 아십니까? 바로 미국이나 일본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미사일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SRBM이 다 그렇습니다. 북한은 11월 9일 오후 3시에 평남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한 발을 발사했죠. 그러니까 8일 만에 어제 도발을 재개한 셈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외무상 최순희가 담화를 발표한 지 1시간 40분 만에 벌어진 도발입니다. 최순희는 지난 6월 외무상으로 승진했죠. 그리고 첫 공개 담화에서 미국이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에 집념하면 할수록, 그리고 조선반도와 지역에서 도발적이며 허세적인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에 정비하여 우리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며 협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합법적이며 당위적인 군사적 대응 조치들을 도발로 단정하면서 확장 억제력 제공 강화와 그리고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횡설수설한 데 대하여 엄중한 경고장을 밝힌다. 그래서 몇십 년 된 구제 러시아 미사일을 이 속초 앞바다에 던진 겁니까? 자, 이 빌살만 뉴스 좀 전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무하마드 빈 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를 한남동 공관으로 초청해 확대 회담 그리고 단독 회담에 이어 오차를 함께 했습니다. 대통령 공관으로 옮기고 첫 번째 주요 행사입니다. 이 빈 살만 왕세자. 이분도 이 수교일 한국 기업들이 사우디의 국가 인프라 발전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를 바탕으로 사우디 비전 2030의 실현을 위해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방위산업, 그리고 인프라 건설의 세 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솔직히 이분 알고 있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우리 대기업 오너들이 이 빈 살만 왕세자와 같이 회동을 하면 그 앞에 알린을 하는 형식이라는 뒷담화가 나왔습니다. 그 재산요 2,000조가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2,400조, 2,500조가 된다고 하죠. 하긴 요즘 부자들 이름은 옛날보다 무척 낮습니다. 얼마 전이죠. 아니 며칠 전만 해도 저도 처음 듣는 사람이 우리나라 5번째 부자인데 뭐 이혼 소송을 해서 재산을 절반으로 나눈다는 뉴스가 나왔죠. 재산이 구조다. 뭐 이런 뉴스 말입니다. 이 무하마드 빈 살만이 한국에 온다. 오지 않는다 해서 몇 달 전부터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에겐 엄청난 기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당시부터 뉴스가 됐던 겁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 기업이 최대 수십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계약과 양해각서 다수를 한꺼번에 체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총 사업 수주를 다 계산하면 거의 뭐 수백조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우리로서는 눈이 번쩍 뜰 수밖에 없습니다. 양국이 산업 전방위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면서 1970년대 건설업을 중심으로 불었던 중동 붐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개만 살펴볼까요? 우선 사우디가 사업비 5천억 달러, 약 640조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막 한가운데 만들어지죠.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합니다. 현대 로템은 2조 5천억 원 규모의 네옴철도 협력 관련 MOU를 체결했는데 이 고속철 사업을 우리가 따낸다면 한국 고속철의 첫 수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물산 그리고 남부발전, 한국수교공사, 포스코, 한전 등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사업비가 무려 65억 달러, 그러니까 8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그린 수소 암모니아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MOU를 맺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에 철강 모듈러 방식으로, 그러니까 철강으로 미리 짠 조립식 빌딩입니다. 이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그 외에도 이 수많은 프로젝트가 추진되며 MOU가 체결됐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어제 새벽 0시 30분쯤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해서 하루 일정을 마친 뒤에 어젯밤 출국했습니다. 롯데호텔 이 을지로 본점이죠. 이걸 며칠 동안 완전히 비웠다고 하더군요.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본이 어제 오후 2시 30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울시 안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행안부 압수수색 대상은 이 재난안전관리본부, 서울상황센터와 그리고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등 12곳입니다.
서울시는 재난안전상황실 안전총괄과 등 8곳입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경찰이 사무국과 전산실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거기에다 법률적인 책임을 묻는 범위가 넓어질 조짐입니다. 특수본은 16일 당장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소방청 지부가 이 이상민 장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특수본은 수사 착수와 동시에 공수처법에 따라 이상민 사건을 공수처에 통보했습니다. 통보 뒤에 60일이 지나도록, 그래 2달이 지나도록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특수본이 직접 사건 수사를 계속 맡게 됩니다. 자, 요즘 신문에 보면 이런 말이 보이죠. 이태원 2년 간다더니 보름 만에 역풍을 맞았다. 이 기사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이 오판을 한 것 같습니다.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직후 민주당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표현을 빌리자면 제2의 세월호라고 하여 대대적 공세를 폈습니다. 저도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태원과 세월호를 비교를 하는가? 제가 방송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발상을 한 겁니다. 일찌감치 윤석열 퇴진이라는 외침도 나왔습니다. 마침 김용과 정진상 등 최측근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아주 좌불안석이 되어 있던 이재명도 이런 움직임에 가담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재명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 그 말은 세월호 때 써먹었던 말이죠.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근데 그 얘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하나 하고 치고 나온 겁니다. 다시 묻겠지만 이태원의 진실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또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세월호의 진실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 8년 동안 뒤지고 뒤지는데 혹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점 이재명 측에선 최소 2년은 갈 이슈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태원 사건이 있고 벌금 위반인 15일 민주당은 여권으로부터 참사의 정쟁화 프레임으로 역공당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왜 그 참사를 정쟁화로 하느냐. 그 결정적 계기는 전날 이 민들레라는 반여 친야 매체가 참사 유족의 동의도 없이 사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간 이재명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들은 대체로 명단과 영정 공개를 요구해왔습니다. 대체로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부터 유족 동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명단 공개는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일이었습니다. 민들레라는 단체도 유시민, 최백은 등 야권 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들레가 명단을 공개하자 정의당 같은 야권도 이를 비판하면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국민의힘은 15일 대대적인 역공에 나섰습니다. 비대위원장 정진석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명단 공개에 앞장섰고 결국 친민주당 매체에서 유족의 동의 없이 명단을 공개했다며 이렇게 썼습니다. 공당으로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원내대표 주호영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족의 아픔은 조금도 헤아리지 않고 오직 비뚤어진 정치적 목적 달성에만 혈안이 됐다. 이 민주당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역풍을 체감한 민주당 지도부는 민들레 수긍도 비판도 못하는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변인 안호영이 지난 15일 밝혔던 동의 없이 명단이 공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한 발도 더 나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과 범국민 서명운동 등으로 참사 이슈를 장기화하려는 민주당의 계획은 이제 힘을 잃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노골적으로 제2의 세월호라고 흥분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때 유병은을 둘러싼 파장 같은 파장이 없습니다. 솔직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그 정도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반대 기류가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중진 재선 의원들 모임에 이어 이날 초선 의원들도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소선 모임 간사인 전주의 의원의 말입니다.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칼끝을 피하려는 방탄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 수용은 어렵다. 민주당 내에서도 1월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연계하는 움직임에 반발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안민석 그리고 무소속이죠. 민영배 이런 의원들 21명이 모인 12구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의원 모임은 이틀 전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퇴진 집회에 매주 참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면 이 수도권 초선 의원들부터 몇몇 전 민주당의 목적이 애도가 아닌 윤석열 퇴진이라는 걸 광고하는 거냐 이런 날선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이 당내엔 참사 직후부터 너무 들뜬 모습을 보였다. 예긴된 역풍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진영 논리에 빠져 참사의 진짜 원인조차 보지 못한 때문입니다. 그런 판에 이 논란이 된 게 또 있었죠. 최고위원 장경태가 김건희 여사를 공격한 말이었습니다. 장경태는 김건희 여사를 향해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다는 역풍을 불렀습니다. 빈곤 포르노. 뭐 이런 말 외국에서는 별 대수롭지 않은 말이죠. 이 빈곤 포르노는 김건희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영부인 프로그램에서 빠진 채 심장병을 앓는 아동의 집을 방문한 것을 두고 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를 영어권에서 썼다면 또 모르겠거니와 포르노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음란물 정도로 이해하는 우리가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틀 전 KBS에 나가 이 여당이 이 문제를 확대하는 것은 세련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양금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비이성적 정치 공세가 금도를 한참 넘었다. 원내대표 주호영도 인격 모욕이라고 나섰습니다. 어떤 여성에 대해 그것도 영부인에 대해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너무나 인격 모욕적이다. 그런데 당사자인 장경태가 라디오에서 한 반박은 내렸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표현은 포노그래피 오브 파버티 이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에도 있는 내용이다.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용어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포르노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안다면 그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민주당 노웅래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업가 박모로부터 3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을 비롯해 총 6천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를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16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노웅래의 의원회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노웅래가 총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박모의 부인 조모로부터 수수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중 일부는 검찰은 박모가 운영하는 발전소 납품사업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노웅래는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20년 3월에도 지역구 사무실에서 조모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용인시의 한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노웅래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에 태양광 사업 청탁과 함께 전당대회 선거 비용을 박모로부터 추가로 받았다고 영장에 기재했습니다. 이후에 2020년 11월과 12월에도 노웅래는 2천만 원을 받으면서 박모와 친한 국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청탁과 전력공기업 임원승진 청탁 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웅래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제 결백을 증명하는데 제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이권을 청탁받고 뭘 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결백을 증명하는데 정치 생명을 다 걸지 않아도 이미 걸려 있습니다. 그는 검찰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한 박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우리 정치인들 이 뇌물죄에서는 준 사람은 늘 있는데 받은 사람은 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99.9%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든 민주당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민주당의 반응은 예상외로 조용했습니다. 당장 언론에서는 이재명 측근들이 압수수색 당할 때와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분석마저 나왔습니다. 김용덕, 이재명 측근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총집결해서 집행을 막은 것과 달리 명색이 사선 중진인데 이 노웅래에 대한 압수수색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 전체를 이재명 방탄에 동원하면서 왜 노웅래 관련 의혹은 일단 관망하자는 겁니까? 민주당은 15일 정책의원총회에서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PPT까지 동원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일부 의원 사이에선 우리가 왜 이런 대응 교육까지 받아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지금 사실상 이재명 당이 되어 있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로 끝내 몰락하면 민주당 역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가 2019년 9월 정진상의 요청으로 그의 아파트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당시 돈 전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 제가 그 아파트에 사는 것은 아니니까 계단 CCTV가 어디에 있고 이런 것은 잘 모른다. 유동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에 CCTV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단으로 가면 몇 층으로 가는지는 안 나온다고 생각해서 정 실장을 배려하는 입장에서 5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갔다. 쉽게 말하면 엘리베이터로 가면 정진상 집에 가는 것이 표시가 나니까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유동규는 그때는 정진상을 보호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정진상의 아파트 계단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유동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비판한 데 따른 반박입니다. 유동규는 비겁하게 혼자 빠져나가려고 자백한다는 민주당 쪽의 비판에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백하는 사람이 왜 빠져나가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적으로 삼으려는 것 같다. 그 전날인 15일에는 대장동 일당에게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입니다. 이 정진상이 검찰 조사를 받았죠. 그동안 얼굴 노출이 없었던 정진상이 포토라인에 쓸지 관심이 쏠렸지만 그는 취재진을 피해 지하 주차장으로 출석하며 자신의 모습을 숨겼습니다. 검찰과 사전 협의가 된 겁니다. 어쨌든 정진상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 이익 428억 원 상당을 김용, 유동규와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
그 외에도 위례신도시 사업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그러니까 남욱이 210억 원을 챙기도록 한 혐의와 작년 9월 유동규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기 직전에 통화를 했을 때 휴대전화를 버려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해야 합니까? 강요했다고 해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증거를 인멸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진상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검찰이 조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 하루 만에 정진상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진상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에 결정이 됩니다. 이 방송 직후 내일 방송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점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힘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쁜 자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저는 죄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